제일 좋은 투자는 을 97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1922배, 한 500조 정도의 수익이 1999년 8월에 공모가가 2,300원, 2000년 2월에 주가는 120배 버틸 수 있겠느냐. 안녕하세요. 패스트 캠퍼스 주식투자 강사이자 박민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고민수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인생의 부캐가 사실 됐는데요. 침착맨 선생님과 함께 MBC 예능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제가 떠들다 보니까 침착맨 선생님이 굉장히 지겨워 하셨어요. 말을 끊고 싶은데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엄지손가락을 딱 지켜 세우면서 선생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 수업을 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착맨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그냥 재밌자고 최고민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고 하나의 이제 민수 밈으로 인생의 부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침착맨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슈 포인트들을 잘 짚어낸 그런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진도준이라는 주인공의 어떤 재산 증식 과정을 한번 흐름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살 때인가요? 그 할아버지한테 대통령 선거에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걸 하면서 결국 분당에 5만 평의 땅을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 이슈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하고 약 240억 원의 개발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복권을 우리가 샀다면 복권의 1등 당첨금이 그 당시에 1억 5천 정도 됐거든요. 1억 5천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강남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렇게 복권을 계속 맞추는 것보다는 상당히 영리한 그런 투자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물가 상승은 반대로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돈을 계속 발행하고 돈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돈이 돈 같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떤 경제 그런 발전 상황을 보면 토지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땅을 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영리한 첫 시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타닉의 돈을 IMF 직전에 투자를 하잖아요. IMF 때 1달러에 800원 정도의 환율 가치였는데 IMF가 97년 말에 터지면서 이 환율이 1960원대까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환차익만으로도 일단 2배 반 이상 차익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타닉을 투자를 하는데 2억 달러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대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22억 달러, 한 11배 정도의 차익을 얻게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영화의 어떤 전 세계 인구가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부가적인 수입을 빼고요. 그것만 해도 11배, 그러니까 22억 달러면 한 22조에서 한 23, 4조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40억이 결국 2640억까지 투자금이 불어나는 거죠. 2640억이 만약에 환율까지 계산을 했다면 한 5천억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리한 투자를 했다. 더 이어서 이제 아마존, 코다브라라고 드라마에서 나오죠. 인터넷 서점을 투자를 했는데 97년 5월에 9센트 정도 했다고 그래요. 상장 초기에. 이 99년 12월에는 한 4.7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한 52배 정도 올랐다고 그러네요. 한 2년 한 6개월 사이에.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상장 후에 한 9배 정도 수익을 얻는, 그러면 2640억이 13조 7천억 정도의 자금으로 240억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만약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렇게까지 투자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계속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13조 8천억 정도의 돈을 DMC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DMC 개발이 한 20% 정도 수익이 났다고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1조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진도준이 투자한 것 중에는 수익률이 가장 낮은 그런 투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그만큼 리스크를 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순양그룹이라는 그룹을 사기 위한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아마존을 팔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제일 좋은 투자는 그 복수심에 불타서 순양그룹을 사는 게 아니라 아마존을 97년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올해 2022년 최고가가 $172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922배, 그렇다고 하면 한 500조 정도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400조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50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사고도 50조가 남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LG전자도 하나 더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야기 나왔던 기업이죠.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거를 해석을 해보면 아마 새롬기술이라는 기업을 이렇게 약간 틀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1999년 8월에 공모가가 2,300원. 우리가 이제 공모와 사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걸 공모라고 해요. 공모하는 가격.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일정 부분 분산, 여러 사람에게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주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처음 공모하는 거다. 그래서 영어로 Initial Public Offering, 줄여서 IPO라고 하죠. 1999년 8월 공모가 2,300원의 새롬기술이 공모 절차를 거치고요. 약 6개월 후인 2000년 2월에 주가는 28만 원대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약 120배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 당시 기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닷컴 열풍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아마존도 그때 닷컴 열풍에 굉장히 주가 상승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닷컴 버블이라는 건 뭐냐면 실적에 비해서 미래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새롬기술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어떤 인터넷 전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그만큼 실적이 조금 안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 당시 자체로는. 그러면서 아마존의 주가도 많이 좀 꺼지면서 닷컴 열풍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시장의 관심을 받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관심을 받으면 주가가 과하게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새로운 기술을 120배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얘기다. 왜냐? 주가는 톱니바퀴처럼 오르거든요. 흔들면서 가거든요. 그게 새로운 기술이 쭉 오른 게 아닐 거예요. 이렇게 오르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다림, 그리고 28만 원 갈 때의 기업 가치가 과연 적정 가치냐? 많이 오버슈팅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버티기란 진도준이 아니고는 버틸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새롬기술이나 그 당시에 또 뭐 40일간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급등을 우리가 노리면서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큰 건 그만큼 하락폭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투자보다는 좀 실적 개선주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장주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장이라는 건 결국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장주가 미래의 어떤 실적, 이런 기대치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르지만 중간중간에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3개월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이 시장의 어떤 평균 기대치를 못 맞출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지만 실적 발표가 120배 오른 주가의 어떤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템버거라는 주식들이 템버거 상태에서 계속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템버거였던 주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꺼지거든요.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실적을 기준으로, 근데 그 실적은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금리 인상이 과연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척도는 미국의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인플레이션이 꺾였느냐, 두 번째 고용률이 내려갔느냐, 이건데 실업수당을 받는 미국인들의 통계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아요. 그 말은 아직도 고용이 미국이 잘 되고 있다. 또 소비도 잘 되고 있다. 왜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미국은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속에서 올해 나스닥이 하반기 들어서 큰 조정을 보였죠. 이런 성장주들이 당분간은 조금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예측들을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중에서도 실적 개선되는지 여부는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주가가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부합하면서 가더라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